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의 오랜 질문 중 하나이자 우리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 깊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정의는 시대와 문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의 정의를 총망라하여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옳고 그름을 넘어 정의는 어떻게 개인과 사회가 조화롭게 살아가며 자원을 분배하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법적,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철학적인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담긴 정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종종 고전 철학자들의 깊이 있는 사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서양 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미 정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철학자들은 정의를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덕목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먼저 철학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 리퍼블럭에서 정의를 국가와 개인의 영혼의 조화로 보았습니다. 그는 국가를 하나의 큰 유기체로 비유하며 국가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 요소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를 세 계층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이성을 상징하는 통치자 철학자, 왕, 용기를 상징하는 수호자 군인, 그리고 욕망을 상징하는 생산자 농부, 장인입니다. 각 계층이 자신의 덕목을 지키고 다른 계층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때, 즉 통치자가 지혜롭게 다스리고 수호자가 용기 있게 국가를 방어하며 생산자가 절제하며 생계를 책임질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영혼 역시 이성과 기계, 욕망이라는 세 가지 부분이 균형을 이룰 때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이 지배하고 기계가 이성을 돕고 욕망이 절제될 때 비로소 개인은 내적인 조화와 평화를 얻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에게 정의는 단순히 외적인 행위의 옳고 그름을 넘어선 영혼의 상태와 사회의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정의에 대해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니코마코스 율리아겐 ICOMACHEAN A6에서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분배적 정의 디스트리뷰티브 저스터스로 재화와 명예, 권력 등을 각자의 능력과 기여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탁월함과 공헌도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노력을 기울인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관점입니다. 이는 오늘날 능력주의와 공정 경쟁의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교정적 정의 커렉티브 저스터스 또는 시정적 정의로 불법적인 행위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 간의 불균등한 상태를 바로잡아 평등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나 상해와 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고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깨진 균형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 위반이나 사기와 같은 경우에도 교정적 정의는 적용되어 손실을 보상하고 공정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두 가지 정의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신학자들이 정의를 신의 법과 인간의 도덕적 의무와 연결하여 설명했습니다. 신의 정의는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지만 인간은 이성을 통해 신의 섭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정의에 대한 논의는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더욱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사회 계약론자들은 정의로운 사회가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장 차크 루소와 같은 사회 계약론자들은 정의가 자연 상태의 혼란을 피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들의 합의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존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이 존재하며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자연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며 현대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공리주의가 강력한 철학적 흐름으로 등장했습니다.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로 대표되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정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떤 행위나 정책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이 곧 정의롭다는 관점입니다. 이는 효율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자들은 특정 정책이 소수에게는 피해를 줄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 정책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도덕적 비판과 모든 행복과 고통을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실질적인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철학적 정의론은 더욱 심화되고 다양해집니다. 특히 존 롤스의 정의론 어 시리 어브 저스터스는 현대 정의론, 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롤스는 사회 구성원들이 원초적 입장 오리저널 포지션이라는 가상의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 오브 이그너런스를 쓰고 사회의 기본 구조를 결정한다고 상상합니다. 무지의 베일 뒤에서는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위나 능력, 재능, 심지어는 성별이나 인종을 가질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불리하지 않은 원칙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제를 둡니다.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은 인간의 편견과 이기심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롤스는 이러한 가상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합의할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이 호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프린서펄 오브 이퀄 리버티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 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인권을 의미하며 이 원칙은 다른 어떤 원칙보다 우선합니다. 롤스는 이 기본적 자유들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는 차등의 원칙 디퍼런스 프린서퍼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직위와 직책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능한 의사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리더라도 그 의사의 존재가 사회 전체, 특히 아픈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면 이는 차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불평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단순한 능력주의를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며 사회 정의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평가받으며 현대 복지국가의 이론적 토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거나 공동체적 가치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입니다. 샌델은 그의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터스 What's the right thing to do를 통해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샌델은 정의가 단순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미덕과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 도덕적 유대감이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공동체적 가치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샌델은 인간이 단순히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특정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논하기 전에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 그리고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시민들이 서로를 단순히 계약 관계에 있는 개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하고 도덕적, 윤리적 질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분배의 문제를 넘어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 논의가 정의에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정의는 단순히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적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논의 외에도 정의는 다양한 사회적, 법적 맥락에서 실현됩니다. 법적 정의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범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은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를 회복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며 민법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정의를 추구합니다. 법적 정의는 예측 가능성과 보편성을 추구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적 정의가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법이 현실의 복잡한 상황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 그치기도 합니다. 또한 법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수정되고 발전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법은 끊임없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정의는 법적 정의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인간의 양심과 도덕적 규범에 기반을 둡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에 처한 약자를 돕거나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 있는 행위는 법으로 강제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정의롭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윤리적 정의는 개인의 가치관과 공동체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종종 법적 정의와 충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법이 부당하거나 비인간적이라고 생각될 때 시민불복종과 같은 형태로 도덕적 정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도덕적 행위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더 넓은 의미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회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빈부격차 해소, 교육기회 균등, 의료 접근성 향상, 소수자 차별 철폐, 그리고 성평등 실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연결됩니다. 사회 정의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며 정부의 정책이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 실현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교육 불평등 해소 등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사회 정의는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적 정의는 부와 소득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지나친 불평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정의는 단순히 생산성이나 능력에 따른 분배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며 누진세와 같은 재분배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를 나누는 것을 넘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환경 정의는 환경 문제로 인한 피해가 특정 사회 계층이나 지역에 불균등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쓰레기 매립시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지역이나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되는 것을 막고 모든 사람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경 정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현재 세대의 환경 보존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권리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보전, 자원, 고갈 문제 해결 등 인류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제 정의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이는 국제법, 인권, 빈곤, 전쟁, 기후변화, 난민 문제 등 다양한 국제적 이슈와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거나 자원을 불공정하게 착취하는 것은 국제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전 세계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난민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국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국제 정의는 단순한 국가 이익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와 평화를 추구하며 모든 국가와 국민이 존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세계 질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다자간 협력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통해 점차 확장되어 가는 개념입니다. 정의는 또한 역사와 문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각 사회와 국가는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정의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의는 특히 공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독재 정권에 저항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역사적 경험은 우리 사회에 불의에 대한 민감성과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강한 열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입시 비리나 채용 특혜와 같은 불공정한 사례들이 사회적 공분을 사는 것은 이러한 정의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진실을 규명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역사 정의의 문제도 한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정의의 한 측면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개념입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가치들이 등장함에 따라 정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AI 시대의 정의는 알고리즘의 공정성,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로봇의 책임 등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윤리적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권, 식물권 등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넘어선 생명, 존중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도 정의의 범주를 넓히고 있으며 지구 환경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포함하는 생태 정의의 개념 또한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의는 단순히 인간 사회 내부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류와 지구 전체의 관계 속에서 더욱 폭넓게 논의되어야 할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단 하나의 정답을 찾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물음입니다. 그것은 고대의 철학적 사유에서부터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실현되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정의는 개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의 건강성을 가늠하며 국가의 존립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추구하는 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모든 개인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노력일 것입니다. 정의를 향한 이러한 끊임없는 탐구와 실천이야말로 우리 인류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게 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